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총선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그 뉴스 포함해서 경제뉴스 뉴스 3 이주호 기자가 잠시 후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베테랑 기자분의 취재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그리고 류정훈 기자가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함께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우리 이주호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주무셨죠? 네. 못 주무셨습니까? 저는 새벽 4시까지 네. 선거 개표 방송을 했습니다. 뭐예요? 하셨군요. 전혀 못 보셨군요. 저 몰랐어요. 지금 제가 4시에 일어나야 돼서 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밤새 무려 12시간 라이브를 하고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지금 정프로님 굉장히 지금 예민한 예민해 상황입니다. 계신데요. 네. 이주호 기자, 그러면 어떤 뉴스들부터 전해주시렵니까? 일단 미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것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어차피 이제 박병창 이사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네. 특징적인 부분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좀 꽤 크게 하락했어요. 거의 한 1% 안팎으로 하락했는데 뉴스들 다 보셨겠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에 좀 찬물을 끼얹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수보다도 좀 나타나고 있는 다른 자산에서의 현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화면 함께 보시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아직은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다. 라는 그 시장의 평가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10년물 국채 금리가 왼쪽에 보이시는 건데 4.56%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게 연중 최고치입니다. 올해 이 정도 높은 금리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산들이 다 같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제 그 달러 엔 환율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 네. 우리가 누가 정해준 건 아닌데 어떤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엔화의 가치는 152엔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했었어요. 저는 155엔 봤었습니다. 155엔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했던 이유가 별게 아니고 네. 152엔 정도 왔을 때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우리는 담대한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과거에도 이런 담대한 조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게 한 152엔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또 153엔까지 뚫고 올라가는 강달러 때문에 네. 뚫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우리는 네. 그래서 금리 올리면 당연히 그 국가의 통화 가치는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금리는 내려갈 테니까 채권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일본 엔화로 미국 채권을 샀던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많죠? 이게 또 잘 안 맞습니다. 참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네.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오늘 많이 예민하시네요. 네. 금리가 이 정도 튀면 요쯤에서 한번 채권 투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정도면 거의 고점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네. 그래서 자본이득을 노리면서 난 몇 퍼센트 그러니까 플러스 되면 나올 거야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면 이게 잘 안 맞는 거고 대신 채권 투자라고 하는 걸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뭐 거기에서
운 좋아서 자본이득까지 생길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거고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가면은 딱히 지금도 어려울 건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미국 시장은 좀 빠진 상태고요. 네. 그러면 뉴스 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총선 결과를 좀 담백하게 네. 총선 결과를 좀 담백하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총선 결과는 제가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잘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 내용 집계한 시간과 네. 저는 한 6시 반 기준으로 집계해서 왔는데 네. 그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은 또 이제 우리 정프로님이 조금 더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범야권이 의석수가 거의 190석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저희는 경제 방송이고 하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금투세는 어떻게 되나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석수만 한번 살펴보면 네. 화면과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총 254석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90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비례대표 제외하고 네. 지역구만으로도 이제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압승이란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지역구는 90석인데 지난 총선 때는 84석이었으니까 이것보다 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좀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이 19석에 그쳐서 그 서울에서 전통적 강세 지역이 강남 3구잖아요. 네. 요 정도 수성하는데 좀 그쳤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 집계된 건 아니고 개표율 96.18%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 미래가 16석,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11석, 조국혁신당이 10석 이렇게 돼서 사실 그러면은 이제 범야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치게 되면 네. 요것만 해서도 180석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대 야권의 지형도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21대 국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지형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지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2대가 아니라 21대 국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총 30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에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갔었고 미래통합당이 84석에 이제 미래한국당이 19석을 가져갔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가 지역구에서 161석 가져갔고 그다음에 범야권에서 한 20석 넘게 가져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90석에다가 이제 뭐요? 뭐? 국민의힘 90석에다가 플러스 비례 16석, 비례대표 106석 합치게 106석 되면 이 사람아.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아마 거대 야권의 정치 지형도는 계속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지금. 거죠. 네. 네. 거의 190석 이게 가까이 지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네. 욕먹기 때문에 네. 말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러면 네. 뭐 압도적인 이제 숫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뭐 네. 법안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마 야권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또 이제 증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되느냐의 첫 번째 논란거리가 되는 게 바로 금투세 폐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투세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감세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입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입법을 거치는 과정에서 야권의 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럼 결국 금투세도 사실 세금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좌초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금투세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월에 윤 대통령이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라고 공식화하긴 했지만 이게 의석수가 적으면 네. 또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폐지도 사실상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요 부분도 짚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면 되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게 막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밸류업 조치들도 사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배당이 이제 늘어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네. 세제 혜택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 세제 혜택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주주에 있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공평하게 이제 혜택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긴 한데 네. 결국은 지분 구조상 대주주에게 쏠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야권에서 부자 감세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면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힘들어질 수 있다. 좀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감세 공약들을 보면은 요 감세 공약에 대해서 대기업 감세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세수 부족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감세, 세수 부족 이런 반대 논리를 야권에서 펼치게 됐을 때 입법을 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순탄하게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전망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야권이 이제 절대 다수를 좀 차지하다 보니까 네. 뭐 금투세도 그렇고 아마 뭐 상속세 개정이나 이쪽도 쉽지 않은 상황이 네. 아마 될 것 같고 그렇죠. 당분간은 아마 야권 주도의 뭐 경제나 이런 이슈들보다는 좀 정치 이슈들이 좀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아직 이게 제가 국내에서는 기사화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독일 재무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도 2035년까지 뭐 전기차 판매를 얼만큼 늘리겠다 이런 그 전동화 계획을 굉장히 많이 내놨었잖아요. 네. 그런데 독일 재무장관이 지난 밤 사이에 나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축소하고 싶다.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축소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더 팔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었던 전기차 전동화 전환에 네. 또 지연이 생기게 된 겁니다. 독일이 가장 뭐 이런 쪽으로 좀 앞서 나갔던 그런 그렇죠. 나라, 친환경 쪽으로 앞서 나갔던 나라인데. 근데 또 독일은 약간 또 애매한 입장이었던 예. 게 독일에는 폭스바겐이라는 이제 아. 독일을 또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 있잖아요. 또 폭스바겐 외에도 뭐 다른 또 자동차 그렇죠. 브랜드도 많고 네. 하니까. 그렇죠. 아.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유럽 연합 선거가 오는 6월에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럽 연합 선거 이후에 이런 관련된 논의들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럼 사실 독일이 그 유럽의 가장 최강국이잖아요. 네. 독일에서부터 우리는 내연기관을 더 팔 거야라고 나오게 되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만 뭐 용나는 제주 있다고 무슨 우리만 전동화를 하냐. 우리도 네. 내연기관 좀 더 팔자라는 이 기류의 바뀜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업계에서 지금 좀 일부 나오는 평가로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결국 전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고 근데 배터리 공급망이 사실 유럽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을 유럽에서도 갖추기까지 네. 좀 시간 벌려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좀 우리도 2차 전지 좀 키우고 내연기관 좀 더 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내연기관 좀 더 팔아서 돈 좀 모아서 그 사이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술들을 좀 많이 발전을 시켜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해 보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도 전동화하면 네.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결국은 우리나라 2차 전지의 판매량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뉴스잖아요. 네. 이 관련된 뉴스가 좀 다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뉴스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떨어졌는데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 큰 요인도 네. 바로 이겁니다. 월가에서 테슬라의 올해 판매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요즘 미국에서도 테슬람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사랑하는 분들,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 네,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있냐면 네.
혹시 게리 블랙이라고 들어보셨죠? 테슬라의 개인 주주이자 거의 주요 주주 가운데 한 분인 게리 블랙 네, 게리 블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한국인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그분은 대머리입니다. 네. 검은 머리가 아니라. 네. 근데 이분이 그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이에요. 근데 네. 이분이 그 1분기 테슬라 판매량이 38만 대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2%에서 2%로 줄였다는 거예요. 테슬라 주식.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테슬라를 사랑하는 테슬람들이 게리 블랙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물론 그 게리 블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월가의 많은 투자 회사들이 올해 판매량 전망치 자체를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가 너무 안 나왔으니까 네. 원래 42만 대 넘게 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1분기가 거의 3만 대에서 4만 대 가까이 더 나왔으니까 네. 이 연망 전망치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리고 있는데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올해 180만 8,581대로 작년보다 0.5% 감소할 거다라고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제프리스에서도 올해 인도량이 작년보다 3% 감소한 177만 대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 지난 1분기에 상당히 충격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그 나서도 주가는 사실 올랐습니다. 그거는 네. 뻔하죠.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에 이제 로보택시 공개할 것이라고 이제 포스팅을 올리면서 네. 많은 분들이 기대감 덕분에 이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결국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결국은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가 사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판매량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연쇄적으로 사실 지금 2차 전지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그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일단 독일도 네. 2차 전지에 썩 좋지 않은 뉴스들을 좀 내놓고 있고, 뭐 테슬라 역시도 가장 뭐 전기차에서 앞서가는 회사라고 하는데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두 번째 뉴스 전해 주셨고요. 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그 원래 저희가 매크로 이야기는 잘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앞으로는 좀 매크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 왜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안 그래도 어젯밤에도 이제 금리의 상승 때문에 주가가 확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지금까지는 금리가 뭐 높다 계속 금리는 인상될 거나 뭐 동결될 거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그 인공지능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어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금리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의 민감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경제학자이자 미국의 그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 있잖아요. 네. 레리 서머스가 좀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우리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레리 서머스가 어쩌면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례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인하를 몇 번 하냐, 언제부터 하냐인지 그게 제일 이슈인데 네. 그게 아니고 아예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남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저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우리는 그 6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보지 않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바뀔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그 원래 지금부터 6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시간이 남긴 남았는데 이 최종 금리 인상 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2021년에 연준이 가장 큰 실수로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 다들 금리 올려야 된다 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렸던 거잖아요. 늦게 네, 올렸던 네.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금리를 지금 내리면 안 되는데 금리를 내리는 실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염두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레리 서머스의 주장이니까 네. 뭐 주장일 수는 있겠지만
이 가운데 어제 연준의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라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라는 위원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2%? 금리 목표, 물가 목표. 물가 목표 2%까지 가야 금리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확실해지기 전까지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2%갈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진. 네. 아 그래요. 의사록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이야기도 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록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요. 네. 의사록에서는 회의 참석자들이 강한 경제 모멘텀을 가리키는 지표와 실망스러운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했다면서 인플레이션 2%를 향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강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게 의사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 그게 왜 부적절하냐? 왜 지금 이제 물가는 계속 내려가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왜 부적절하냐를 보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 중동 쪽도 뭐 만만치 중동 않죠. 쪽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뭐 중국 네. 등등.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물동량들이 많은데 그런 네. 물동량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과 함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결국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2%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은 안 든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금리를 인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연준 위원들이 이제 의사록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긴 한데 여전히 이 울퉁불퉁하게 물가는 계속 범피할 수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굉장히 매크로와 상관없이 상승이 일어났다면 다시금 한동안 매크로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좀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막 폭등하거나 뭐 아까 뭐 범핑이라는 네네. 표현도 해주셨는데 이럴 때 가장 반가운 소식이 기다려지는 소식이 뭔지 혹시 압니까? 뭡니까? 마니커의 춘천식 닭갈비 반값 특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4월 10일 어제부터 4월 16일까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진행하는 이벤트인데 말이죠. 요즘에 날씨가 좀 풀리면서 캠핑 같은 거 또 가실 계획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가장 가져가기 좋은 제품이 바로 마니커 춘천식 닭갈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냥 양념 다 돼 있어서 그냥 볶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반값 특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마니커에 한번 가보셔서 마니커 홈페이지에서 이 반값 특가하는 춘천식 닭갈비를 드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비싼데 이런 거라도 좀 한 번씩 전해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정프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물가가 막 올라간다 수치가 나타났을 때는 네.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었는데 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저는 물가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이제 물가 지체 현상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네. 막 수치로 올라갈 때는 우리는 피부로는 잘 못 느끼는데 다 수치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가 뭐 2%, 뭐 3%, 4% 이렇게 좀 낮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더 비싸게 느끼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요. 정프로 또 그런 거 지적을 하죠. 네, 지금 물가가 진짜 엄청납니다. 네. 네, 대파 가격도 비싸졌고 사과도 많이 비싼데. 네. 네, 그러나 이럴 때 아주 반가운 마니커의 춘천식 닭갈비 반값 특가가 또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렇게 뉴스 전해주셨는데 여튼 이제 중요한 건 물가가 확실히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네. 금리 인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지금 그렇죠. 전망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네.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뉴스 3개 보면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주호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녁 시간 어떻습니까? 어떤 저녁 시간이요? 저녁 시간 방송 분위기 어떻게? 네. 그러니까 뉴스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좋아야 합니다. 더 잘해 보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셔야죠. 네. 네, 그러면 저녁에 또 이주호 기자는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